자, 차례가 여러분, 이게 지금 몇 조예요? 오금봉 우태엽 조경준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문서를 만들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이 항목을 나누고 번호를 매기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그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게 뼈대가 제대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만 채워넣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룰 중에 하나가 항목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하는 실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1번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 A, 그 다음에 뭐 AA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모자라서 갑자기 당구장표가 나오고 여러분 뭐 또 밑줄 긋고 또 나오잖아요. 항목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제 생각엔 제일 좋은 거는 맥시멈 한 3단계, 높은 거부터 낮은 것까지 한 3단계 정도면 적절해요. 0 하셔야 되면 4단계까지는 가세요. 근데 그 이상 가시면은 그건 오버예요.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복잡하다, 체계적으로 안 잡혔다, 그런 인상을 딱 준다고요, 여러분. 그건 꼭 피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서는 괜찮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1번 제일 큰 거 있죠? 그 다음에 2번 있고, 두 번째 큰 항목이 요거 동그라미 번호네요. 그 다음에 요게 단 것 같아요. 설명 원리. 근데 이 설명 원리를 이렇게 갑자기, 설명이란 항목인데 이건 엄연히, 그리고 원리란 하나의 항목인데 엄연히 이거를 별도의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쓴 거는 조금 아니었죠. 그죠? 굳이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항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은 말로 풀었었어야죠. 화학적 산화 방법으로서, 그쵸? 설명이란 걸 빼고 그냥 그러니까 이 쫙 문장으로서 화학적 산화 방법으로서 타기술에 비하여 이렇게 된다. 원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썼으면 차라리 낫겠죠, 여러분. 그쵸?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실수하신 거는, 설명은 문장으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원리는 조금 좀 건방져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쵸? 기술 알아 챙겨 들어라 하고 그냥 딱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예. 예. 예, 괜찮아요. 하셨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로서 하는 거니까, 예,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예. 제가 뭐 이렇다 그래서 뭐 이 세 사람을 뭐 확 점수를 어떻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그런 어체를 맞추시라 이겁니다. 뭐 굳이 문장을 쓰기 싫으셔가지고 이렇게 기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이런 문서, 제안서나 뭐 보고서 쓸 때, 특히 우리 쪽에서는, 공대 쪽에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기술임 이렇게 끊는 그런 형식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셔도 돼요. 단 통일만 하시라 이겁니다. 하나에서.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틀은 괜찮아요. 좋죠? 여러분, 좋죠? 좋아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목 지금 2개로 다 마무리 하셨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슬쩍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항목이 요 보고서 내에 큰 항목이, 대항목이 5개 있는 건 괜찮은데 그 숫자는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잘못됐냐면은, 그 각 항목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보세요. 프로젝트 목표, 이거는 별도로 떨어진 거 좋아요. 근데 두 번째 항목의 제목이 뭐냐면은, 선정한 2가지 공법 2가지. 그쵸? 저라면은 2가지 공법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여튼 공법 하고 던져놨어요. 근데 세 번째 거 타이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정 이유. 네 번째 게 공정 흐름의 단순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때요? 이 2번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서브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자세한 설명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았다면은 제 생각에는 1, 2, 3 3개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 2, 3 3가지로 하고, 이거는 뭐 1 화학적 산화법, 2 열탈착법 하면서 앞에 3, 4를, 뒤에 있는 3, 4를 요 안에 집어넣었어도 괜찮죠. 아니면은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1 이거 하고 2를 화학적 법, 3을 열탈착법 하면서 그 내부에 여기 2, 3, 4에 있는 내용을 다 나눠 넣어도 되고,
그쵸? 그랬더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림 넣죠. 이렇게 그림을 넣으셨잖아요. 그림을 넣으면 꼭 그림 타이틀을 넣으셔야 돼요. 저게 그림 타이틀은 아니고 그림 타이틀을 이 밑에다가 하나 적으셔야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림 1, 뭐, 그쵸?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항상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림하고 표를 문서 안에 넣을 때는 꼭 타이틀을 넣어라. 그림은 그림 아래, 표는 여러분 표 위에다 타이틀 넣는 거예요. 오케이? 표는 표대로 일련 번호가 나가고 그림은 그림대로 일련 번호가 나가야 돼요. 그림 1, 표 1. 그런 식으로. 그림표 이렇게 나왔다 해서 그림 1, 표 2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 뭐 일정표 이거 좋았습니다. 그쵸? 다음에 뭐 일정표를 이제 더 이상 하시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걸 하실 때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거죠. 앞에 어떤 이런 뭐 작대기라도 하나 있었어도 모양이 났어요. 근데 또 이거는 보시면은 작대기가 매 한 줄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이거는 표로서 이렇게 뭐 이런 순서도 같이 뭐 이런 표로서 그렇게 나타났다면은 좀 더 문서가 깔끔했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예년에 여러분 선배들보다는 훨씬 더 좀 세련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지금 뭐 봤죠? 5조 봤나요 우리가? 예, 그러면 이제 프로포절 요걸 봅시다. 그쵸. 이거는 김민석, 김세환, 김혜성.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타이틀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음, 그냥 뭐 개인적인 그건데, 만약에 이 김혜성조죠, 지금. 아니구나. 김혜성조, 김민석조가 만약에 중간 보고서를 쓰면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환경보건공학 프로젝트 똑같이 나오고, 여기 또 해서 중간 보고서.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인 저 같으면은 어떻게 나타내고 싶냐면은 차라리 반대로 쓸 것 같아요. 프로포절, 그 다음에 환경공학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 요거, 최종 보고서, 뭐, 그게 더 좀 확실히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가 돼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거죠. 광우명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바꾸셨더라면은 더 좋았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전체적으로 목표, 토양정화기술 선정, 소개에서 보면은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좋아요. 좋고 뭐 마찬가지겠네요. 그림 타이틀 넣으셨으면 낫고, 그림은 이 경우에는 그림이 몇 개 돼야 돼요? 3개 나오죠. 그쵸? 특징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타이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으면 안 넣어도 되긴 하고, 이거는 뭐 알아서 결정하세요. 예. 뭐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뭐 적절히 테크닉을 좀 발휘하셨죠. 타이틀에다가 볼드하고,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에다 또 볼드체 쓴 거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드체를 적절히 사용하시면은 강조를 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또 볼드하고 때때로 또 밑줄도 같이 쓰는 경우 있죠. 근데 볼드하고 밑줄하고 같이 하면 약간 좀 오버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 밑줄보다는 볼드가 좀 더 눈에 좀 잘 들어요. 밑줄 그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휴, 너무 투마치 잉크, 그쵸? 잉크를 너무 많이 썼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좀 요 볼드체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거 심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하나 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앞에서 또 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주 어디 있죠? 요거? 이건 아니에요? 예, 이전 없어요? 어, 안 올렸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뭐 사실 대략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더 있는 데다가 묻혀진 거예요? 아니에요? 예. 중간 보고서 쓸 땐 좀 잘 쓰세요. 이런 실수 뭐 거의 실수 없었는데 지금 두 개 봐서는 좀 더
간결하게 그렇게 쓰시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장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또 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단락 아시죠? 단락. 우리 그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 뭐 이 교과서 보면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도 했던 것 같은데, 이 단락의 주제는 뭔가, 그쵸? 그런 거 파악하는 거. 그때 그게 상당히 애매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히 쉽지 않은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고서 쓰실 때는, 그리고 혹시 문장이 길어지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단락이에요, 여러분. 단락. 단락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는 지금 단락이 없는데 여러분들 쓴 거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항목을 작게 해도 되는데, 항목을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게다가 너무 많이 했는데 한 항목 쓴 다음에 단락 나온 게 문장 두세 개, 세네 줄. 그리고 이렇게 항목이 너무 많아지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말이 짧네. 그런 인상을 딱. 좀 항목을 만들었으면 그게 한 반 페이지 이상 정도는 끌고 가줘야 좀 문서가 좀 괜찮아 보여요. 너무 모든 걸 항목으로 다 해보면 또 안 좋은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으로 문장을 쓰실 때 이 단락을 여러 개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연습하셨던 것처럼 한 단락은 보통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별로 생각 안 하셨죠? 초등학교 이후로. 여러분, 예? 여섯 정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섯, 일곱 그 정도면 좋아요. 근데 한 단락이 뭐 문장이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면은 그것도 완전히 또 잘못 쓴 경우예요. 그런 문서 되게 많아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썼는데 문장 하나가 한 단락이에요. 한 문장 썼는데 다 들여쓰기를 해놨어요. 한 단락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6개 정도 괜찮아요. 6개가 힘들면 5개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4개의 긴 문장으로도 괜찮아요. 봐줄만해요. 근데 3개 이하면은 좀 짜증이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또 문장이 뭐 한 8개, 10개, 그것도 또 좀 벅차요. 그쵸? 읽기 짜증난다. 읽다가 그냥 한 반 단락 읽으면 그 다음 단락 읽고 싶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단락 길이를 되게 잘 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한 단락은 한 개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쵸? 하나를 설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기술 선정 이유, 기술의 뭐 원리, 기술의 적용, 그런 식으로 짧게 그 단락의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 문장들로만 그 단락 다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 보고서 쓰실 때, 결과 보고서 쓰실 때는 그렇게 연습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우리 이럴까? 그럼 아예 중간 보고서는 꼭 문장으로 쓰기로 할까요? 짧게 그러지 말고 한번 이래 볼까요, 여러분? 자, 그래 봅시다. 그래요. 우리가 그 항목을 두 개로만 나눌까? 하나로만 해볼까요? 대항목만 하기. 1, 2, 3, 4, 5. 그쵸? 그렇게만 하고 그 안에 다 문장으로 풀어보세요. 오케이? 단락으로 나눠서. 중간 보고서. 그래서 1, 동그라미 1 없는 겁니다. 1 한 다음에 단락으로서 문장으로 푸는 거예요. 문장이에요, 여러분. 불친절한 기술, 말 던지기 없어요. 그쵸? 그런 걸 개조식이라는데 던지는 거 없고, 뭐뭐시다, 입니다까지는 안 하셔도 좋은데 다를 꼭 끝내십시오. 오케이? 요는 안 쓰죠, 우리. 그쵸? 중간 보고서 그렇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연습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고 이제 강의 들어갑시다. 여기 USB 하나 꽂혀 있는데, 여기 누구 USB 놓고 갔어요, 여기다? 괜찮아요? 나중에 꼭 빼가세요. 예. 여러분 춥죠? 너무 추워요, 오늘 아침에. 너무한 것 같아. 자,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거는 이 노트 몇이죠? 8인가? 7인가?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안 했죠?
예. 그래서 폐기물 쪽으로 들어와서 2장 폐기물 발생원 및 형태.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폐기물 분류할 때 약간 좀 반복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 폐기물, 뭐 우리가 집에 주거지에서 나오는 경우, 상업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경우, 건설 폐기물은 사업적 폐기물 중에서 건설 폐기물은 따로 분류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재들 그런 것들 나오는 거 이렇게 된다 하는 거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생활 및 상업 폐기물에서 플라스틱 물질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외우셨다면서요? 시험 보려고. 저는 저 때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좋은 교육제도에서 공부하셨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낼 수가 없죠. 오픈북이니까. 그쵸? 여러분 짜증 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거 낼 수가 없다. 이런 거 분리 요즘도 하나? 하겠죠? 써있나? 여긴 안 써있나? 이건 아닌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여러분 조금 우리가 친절해졌. 조금 친절해졌어요. 이 분류에선 영어인데 이제 한글로 적혀 있네요. 페트라고. 모르셨죠? 네, 그러네요. 한글로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친절해진 게 뭐냐면은 뚜껑은 HDP. 요 뚜껑은 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은 그게 아니고 레벨은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PP. 레벨은 PP. 레벨은 요거랍니다, 여러분. 요거 요런 것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친절해진 것 같아요. 예.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오늘 캔 가져왔구나. 고마워요. 여러분 캔 이것도 재질이 좀 달라요. 아세요? 요거는 알루미늄인데 요 위에 거는 철이에요. 요 위에 뚜껑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달라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이 좀 다르고 요 가운데 부분만 알루미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껑 부분은 지금 이 페트로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플라스틱 종류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다 구분해서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구분해서 안 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이 다시 한번 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리사이클 해서 딱 버리면은 누군가 또 손 써가지고 다 분류를 한다 하는 겁니다. 필름 뜯어내고 뚜껑 던지고 그렇게 해야 다시 이거를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다 하는 겁니다. 저것도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버리고 나면은 누군가 저거 다 떼야 돼요. 떼가지고 따로따로 리사이클 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다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런 게 다 자동화되면 안 하는 경우에 아직도 사람들이 다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이 인간의 현재입니다, 여러분. 딱 그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물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관리 폐기물로서는 여러분 뭐 대형 폐기물 아시죠? 집에서 뭐 있을까요? 뭐 가구 같은 거 그냥 못 버리죠, 여러분. 아시죠, 그거? 가구 집에서 버리시려면은 거기다 뭐 딱 구청 같은 데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치워주고, 아니면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수위 아저씨한테 돈 내야 해주죠, 여러분. 돈 안 내주면 안 해줍니다. 그런 것들. 대형 가전제품, 그쵸, 여러분. 냉장고 그런 거 다 따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쓰레기 봉지에 못 넣잖아요, 여러분. 냉장고 그 부셔서 넣으시려면 그게 더 일이죠. 그래서 못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도 드렸나요, 여러분? 원래 그 상암동 그쪽에 원래 이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냉장고 모으는 데가 딱 거기 있었다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따로 처리를 해야 되고, 전지 뭐 잘 아시죠? 전지 따로 모으는 거. 그 다음에 폐유도 따로 모읍니다.
타이어도 따로 모은다 하는 겁니다. 폐유 여러분 여기서는 뭐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 뭐 엔진 오일 바꾸고 나오는 거 그런 것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정비 업체 가가지고 그런 것도 따로 모아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기꺼이 해야죠. 게다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너 얼마나 돈 벌었는지 아는데 그럼 기름이 얼만큼 나와야 되니까 그 기름 다 내놔 그러면 내놔야죠 뭐. 그쵸? 그래서 게다가 그 사람들은 고맙죠. 그 치워주니까 고맙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버리는 식용유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한 번도 신경 쓰고 안 봤네. 여러 번 튀기는 건 봤는데 애들 돈가스 튀겨줄 때 여러 번 쓰는 건 봤는데 버리는 모습을 못 봤어요. 이거 따로 우리 안 모으죠? 그쵸? 그럼 우리가 결국은 하수구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쵸? 하수구로 가네요. 하수구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쓰레기 가는 거?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우리나라 하수, 요 생활 폐수가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잘 처리가 안 돼요, 여러분. 좀 더 더러워도 돼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 성분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미생물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유기물 성분이 충분히 안 높아가지고, 특히 그 질소인 그쪽 분해시키는데 모자라가지고 실제로 뭐 하수처리장에서는 여러분 요 유기물을 일부러 더 넣어요. 일부러 더 넣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식용유 정도 들어가면 아주 괜찮아요. 도움돼요 사실은. 괜찮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쵸?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미생물이 걔네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타이어 여러분, 타이어 많이 쓰죠? 타이어 많이 쓰고, 뭐 재이용하고 매립하는데, 매립 이제는 거의 안 하죠, 여러분. 매립 거의 안 합니다. 타이어는 아주 좋은 연료입니다. 저쪽 거의 꽤 오래됐는데, 시멘트 공장들 있죠? 거기서는 아주 연료가 많이 필요해요. 아주 고온으로서 이 시멘트를 만드는데 연료가 많이 필요해서 그 회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폐타이어 가져다가 다 태워요. 다 태워가지고 연료로서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군대에 가면 여러분 화단에 꼭 이렇게 타이어 묻어놨잖아요. 그런 것들 한동안 많이 썼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우리 박물관 여러분 대학 본관 쪽에서 우리 박물관 쪽으로 우리 재성토목관 쪽으로 걸어 내려가는 길 있죠. 대학본관 옆길. 거기 보시면은 이 보도블럭이 빨간 고무줄이잖아요. 느껴보셨죠? 박물관 쪽에. 오늘 끝나고 내려갈 때 한번 느껴보세요. 그거 다 사실은 요 타이어 잘라가지고 만든 그런 재질입니다. 포장 재질. 괜찮죠? 그렇게 재활용들 하고 많이들 해가지고 타이어 매립하는 경우 이제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뭐 애써 산에다 갖다 던지시면 자연적으로 매립되긴 하는데 그런 경우만 없다면은 타이어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유해 폐기물은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 우리 실험실 제가 말씀드렸죠, 불난 경우 실험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 그런 것들 다 그렇게 된다. 감염성 폐기물 병원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또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노트를 좀 바꿔야 됩니다. 매립 해양 투기가 2001년부터 점진적 금지인데 올해부터 2014년부터 완전히 금지입니다, 여러분. 못해요. 해양 투기. 우리나라, 유럽, 일본 등지에서 완전히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광어회를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왕 버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영향은 받고 그렇지만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여러분. 매립이. 이것도 이제 큰 골칫덩어리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슬러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야단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 여러분. 농업 폐기물에서 축산분뇨. 이게 여전히 문제입니다. 여전히 문제예요.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농림수산부인가요? 거기 요 축산 담당하는 과장을 주말에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들으니까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엄청난 양의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말들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특히 그 소하고 돼지는 식용, 닭하고 다 식용으로 키우는데 특히 돼지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엄청난 양의 이 배설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먹기도 많이 먹죠. 먹기도 많이 먹는데 사람의 한 3, 4배 정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식용으로서 고기 안 먹고 못 살잖아요, 여러분. 삼겹살 같은 거 오래 굶으시면 지금 금단 증상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전 국민이 다 지금 다 약간 애딕이 돼 있는 그런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있긴 있어야 되는데 축산 분야가 엄청 나온다는 거죠. 엄청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우리 환경하는 여러분들 선배로부터 한 10몇 년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여전히 해결책이 안 나와요. 너무 고농도로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원으로 만들까 하는 게 참 여전히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료로 만들자.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직도 저쪽 뭐 저기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한다는데 소똥 같은 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연료로 쓰잖아요, 여러분. 그 아주 많이 몽고나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규모로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 그런 거 여러분 어떻게 개발하셔도 뭐 전 세계에 뭐 엄청난 돈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쪽 여전히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농업 쪽에서는. 자, 거기까지 이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거를 좀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가 특성을 조사하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뭐 쓰레기를 직접 뭐 이 시료를 채취하고 그런 거 작업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뭐 공무원이 되시건 회사에 가시던 아니면 공부를 더 하시건 직접 이런 걸 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이런 걸 하시진 않고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고시 보셔가지고 공무원 되셨으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뭐 서울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성동구에 일하러 왔어요. 근데 성동구에 와 보니까 이 지금 쓰레기 처리 시설이 너무나 모자라는 거죠. 너무나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 소각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립장은 없어요. 매립장은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에 이 각구에 있는 경우가 없죠. 우리나라에, 서울에 다 어디가 여러분 우리 쓰레기 버리면 매립하는 경우는 다 김포 가잖아요. 김포 수도권 매립지 가니까 서울시에는 없어요. 너무 그림이 괜찮잖아요, 여러분. 서울시에 사는데 우리 쓰레기는 다 김포로 가네요, 여러분. 괜찮죠? 쓰고 다 버리면 저쪽으로 가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버린 쓰레기를 또 우리 집에 묻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일단 안 보이니까 되게 좋아요. 매립은 없어요. 근데 소각은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동구에는 없는데 몇몇 구에는 소각장이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구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에 소각장 있는데, 서울에 사는데. 그럼 목동 사시는 분 없으세요? 일산 사시는 분 없으세요? 양천구, 일산 살아요. 일산에는 소각장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요? 일산 집 어디쯤이에요? 일산에서? 정발산에서 멀지 않은데? 이쪽 저 화정 쪽으로 조금만 나오다가 네, 왼쪽에 그 큰 길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면 그쵸, 거기. 예, 예. 일산 살아요? 거기. 어. 사실은 목동이 먼저 지어졌고 일산은 나중에 지어진 거죠, 시기상으로. 그래서 근데 일산 케이스가 아주 좋아요. 방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태워가지고 지역 낸다방에 써요. 예, 그런 경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시설이 그렇지만 그게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용 연한이 있어요. 30년이면 30년 아니면 40년 있는데 여러분이 딱 부임했는데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이거를 다시 짓든지 아니면 안 쓰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조금 손보고 중축을 하든지 그런 경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오면은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뭐가 들어오는지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뭐가 들어오는지 여러분 성분 조사를 하고 특성을 알아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물이 너무 많다면은 굳이 태울 필요 없어요. 그쵸? 안 태워도 돼요. 그건 뭐 유기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미생물 쪽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태워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면 일단 시료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해야 될 거는 밑에 사람들한테 시켜야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분석을 하라고. 그래서 그 분석하는 그 프로시저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그 밑에 사람한테 시킬 일이 거의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계약을 맺겠죠.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민간업체 보고 이걸 좀 해달라 그러겠죠. 전문업체한테. 그래서 그 결과만 받아보시려고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굳이 할 줄도 모르는 그 공무원 부하 직원들 데리고 가서 손으로 하시려면은 결과도 안 나오고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민간한테 맡기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일산이라면은 시료를 채취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쓰레기 들어오는 거 다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표 시료를 채취한다. 그렇죠? 대표 시료를 채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취를 할 때 가장 전형적인 조건 하에서 한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산의 모든 생활 폐기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장에 온다면은 소각장에 트럭이 계속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들락날락 할 텐데 가장 전형적인 조건에서 뭐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뭐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리고 아주 티피컬한 날, 뭐 비가 너무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 너무 덥다거나 뭐 토요일 날 한다거나 뭐 토요일 날 결과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럼 아니 뭐 공휴일 날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평일 날 가장 일반적인 조건에서 차가 여러 대 들어온다면 두세 대 간격으로 아니면 뭐 세네 대 간격으로 거기서 한 차를 정해 가지고 한 차에서 10kg 이상 쓰레기 그 다음에 원시료 총량이 200kg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모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에서 10kg 모으고 한 세네 대 있다가 또 10kg 빼고 또 10kg 빼고 그쵸? 일반화 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총 한 200kg 정도 이렇게 딱 모은다 하는 겁니다. 또 가능하면은 배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채취한다. 세네 대씩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또 이 트럭 도는 스케줄하고 딱 맞아요. 세네 대마다 한 번씩 꼭 정발산에서 와요, 트럭이. 그러다 보면 정발산 지역의 쓰레기만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물론 비슷하겠지만 정발산 지역하고 또 일산의 다른 동하고 꼭 같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믹스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정발산이 그 인구의 한 10분의 1밖에 안 차지한다면 10분의 1만 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샘플 채취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원추사분법에 의해서 축소 시료 채취한다. 이 원추사분법 이거 여러분 혹시 토목기사 따시고 환경 쪽에 폐기물 기사, 관리 기사 보고 싶으면 꼭 나와요, 여러분. 원추사분법 꼭 나온다 하는 겁니다. 원추사분법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땅에다 샥 뿌리면은 이렇게 원추형으로 이렇게 쌓일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공사장에 모래더미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시멘트가루 쌓이는 것처럼 쌓이면은 요거를 제일 위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4등분 하는 거죠. 4등분해서 얘네 둘 이렇게 마주보는 4분 2개만 가지고 또 다시 더미를 쌓아요. 그래서 또 마주보는 거 2개 가지고 또 더미를 쌓아가지고 또 2개씩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에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법, 이걸 원추사분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추사분법에 의해서 축소 시료 채취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폐기물관리법을 그 기사를 여러분이 딸까요? 딸 수도 있지 뭘, 그쵸? 딸 수도 있지. 여러분 요즘 여러분 선배들은 기사 몇 개나 따고 나왔는데요? 하나? 토목기사? 그쵸? 네, 그거 말고 더 따는 사람들 없나? 2개 정도 따요? 못 딴대요? 건설재료? 그게 괜찮나? 기본적으로? 그래요? 환경 쪽으로도 따보세요. 그럼 국가연구는 기사 많이 따요? 학생들? 많이 따죠? 하나 정도? 2개 정도. 그렇죠? 그래서 환경 쪽에서는 저 수질하고 요 폐기물 이런 거 많이 하죠. 보통 많이들 한다 하는 겁니다. 해놓으면 뭐 좋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샘플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상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시길 잘했죠. 그쵸? 전문기관 맡기길 잘했다 하는 게 딱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샘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물리화학적 분석 그런 것들을 다 한다 하는 겁니다. 일단 뭐 density analysis 그러면 여러분 밀도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고, bulk density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물리적인 성질에서 가연성이 얼마나 있냐, 비가연성이 얼마나 있냐. 가연성에는 음식물 쓰레기, 뭐 종이, 나무, 이쪽 비가연성에는 메탈, 글래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냐. 그런 거 보고, 그 관계에서 뭐 건조시키고 또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컨버스터블하고 또 이런 한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그 안에 얼마만큼의 뭐 금속 성분이 있냐, 유기 성분에서는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성분이 얼마나 있냐, 그 다음에 히팅 밸류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그 발열량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다 하고. 발열량이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태웠을 때 얼마만큼의 열량이 나오냐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지역 냉난방에 쓴다면서요. 그때 얼마나 중요한 값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체크하고 이런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런 기관이 별로 없을 때는 한 10년, 15년 전,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것들을 대학교 실험실에 많이 맡겼어요. 특히 폐기물 전공하는 그런 그 대학교 실험실에다가 이런 분석을 뭐 몇 천만 원 주고 맡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안 했었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뵙긴 뵀어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생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거 하려면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 그쵸? 특별히 좋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특별히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분석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뭔가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는다면 괜찮은데 그 정도의 분석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할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아까 density 있었죠? 밀도, 비중 그런 분석을 하는데 겉보기 비중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겉보기 비중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 그 bulk density 있죠? bulk density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부피를 알고 있는 용기에 시료를 넣고 충진 후에 30cm 높이에서 사면 악화 매회 충진한다. 여러분 이거 토질역학 때 했죠? 예? 그쵸? 그때 했던 그 겉보기 그 밀도하고 같다 하는 겁니다. 겉보기 밀도하고 그냥 밀도하고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게 요거죠. 분모. 원래 그냥 밀도라면은 용기의 부피가 아니라 그 물질의 부피가 돼야 되겠죠. 물질의 부피가 돼야 되는데 겉보기 비중에서는 용기의 부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푸대에다가 쓰레기 넣고 그 다음에 30cm 높이까지 올렸다가 딱 떨어뜨려요.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부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줄어드는데 다시 쓰레기 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를 다지는 거죠.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이 푸대 전체의 부피가 요 쓰레기 아니면 요 흙입자 전체의 부피하고 같지는 않죠. 왜요? 그 사이사이에 공극의 부피가 들어가잖아요. 공극의 부피까지 합쳐진 게 요 용기의 부피 값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겉보기 비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밀도하고 겉보기 밀도와의 관계를 보시면은 로 P는 1-epsilon 로 S다. 그쵸? 실제 밀도에다가 어떤 1-epsilon 값을 곱해줘야 겉보기 밀도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뭐가 크겠어요, 여러분? 로가 포러시티 공극률이라면은, 아니, 엡실론이 공극률이라면은 어떤 값이 더 큰 거예요? 실제 밀도가 더 크죠? 왜 실제 밀도가 더 커요, 여러분? 실제 밀도는 이거하고 분자는 여러분 어때요? 똑같죠?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실제 밀도가 더 작죠? 용기의 부피는 뭐라 그랬어요? 실제 부피 플러스 공극의 부피니까 더 작아지겠죠? 다 작아지니까 더 큰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예제로서 폐기물의 겉보기 밀도를 측정한 결과 1450kg per 세제곱미터이고 공간율 죄송합니다 말이 공극률이 30%일 때 실제 밀도는 얼마인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겉보기 밀도가 1450이고 1-0.3 곱하기 실제 밀도한 게 1450이 돼야 되니까 실제 밀도는 2071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쵸? 그런 관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종류별 성상 분석이다. 종류별 성상 분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10종류에 대해서 손으로 선별을 한다. 쓰레기 원추사분별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음식물 여러분 이거 약간 이 스탠다드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예 따로 들어오는데 뭐 이게 따로 안 들어오고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전통적인 방법은 음식 쓰레기, 종이류, 비닐, 섬유류, 목재류 이렇게 10가지 성분으로 나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은 혹시 여러분들 저런 게 나뉘어 있는 핸드아웃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안 나눠드린 거? 그쵸?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사해 오신 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70페이지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테이블 4.1 한번 보세요. 4-1. 거기 보시면은 typical specific weight and moisture content data for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and agricultural waste 하면서 레지덴셜 경우 보시면은 푸드 웨이스트, 페이퍼, 카드보드, 플라스틱, 텍스타일, 러버, 레더에 관해서 이런 거 각각에 대해서 그게 스페시픽 웨이트이 얼마나 되고 모이스처 컨텐트가 얼마나 된다 하는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여러분. 그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을 분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습량 기준의 중량비를 결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습량 기준의 중량비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죠. 물을 포함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 중량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고려를 한 그런 비율을 얘기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밑에 나와 있는 식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72페이지 한번 보세요. 72페이지에 예제 4-1 있죠. 자, 예제 4-1 한번 봅시다. Estimation of moisture content of typical residential MSW. 자, 이거 MSW라는 거 뭐냐면은 그 책에서는 MSW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뭐냐면은 Municipal Solid Waste. Municipal. 여러분 Municipal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단어. 시의, 도시의, 행정의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쵸? Municipal Solid Waste 그러면은 우리 뭐 생활 폐기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분류에 따르면은 일반적인 이 도시가 MUNI, MSW, MUNI, CIPAL. 이거 문제 있잖아요. MSW, 그쵸? 자, example 4-1의 estimation of moisture content of typical residential MSW 할 때 M은 municipal, MUNICIPAL 하고 solid waste, 그쵸? 그거의 약자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estimate the overall moisture content of a sample of as collected residential MSW with a typical composition given in 테이블 3-4. 3-4를 여러분한테 복사 안 해드렸구나. 오케이. 자, 여러분 3-4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생활 폐기물 as collected니까 그럼 뭐예요? 수거한 데 그대로, 수거한 채 그대로, 그쵸? 수거한 대로 그거에 전체 수분 함량을 구하라 하는 거죠. 수분 함량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한번 같이 봅시다. 왜 없네?
못 가져왔어요. 솔루션을 보시면 혼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example.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example. 솔루션 Number 1. Set up the computation table to determine dry weights of solid waste components using the data given in table 4-1. 테이블 4-1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그 밑에 있는 테이블 한번 보세요. 컴포넌트가 오게닉이 있고 이노게닉이 있죠. 유기성이냐 비유기성이냐 무기성이냐 해서 항목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퍼센트 바이 웨이트이 다 주어져 있죠. 퍼센트 바이 웨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푸드 웨이스트 경우에 9라면은 전체 100이죠 여러분. 밑에 보세요. 토탈 100이죠. 100 중에 9%가 푸드 웨이스트고 그 다음에 34%가 페이퍼고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도 나타나냐면은 요 문제에서 나온 테이블 3.4에 있어요. 거기 주어진 데이터인데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 옆에 칸을 보시면은 모이스처 컨텐트 퍼센트가 나와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으셨어야 되냐면은 테이블 4-1에서 찾으셨어야 돼요. 테이블 4-1 한번 가보세요. 푸드 웨이스트인 경우에 모이스처 컨텐트 바이 웨이트 티피컬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70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은 50에서 80인데 70%가 가장 전형적인 모이스트 컨텐트라고 줬죠. 그래서 70을 대표값으로 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을 여기다 적었어요. 마찬가지로 푸드는 6, 카드보드는 5, 플라스틱은 2, 뭐 텍스타일은 10 이렇게 적혀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계산하셔야 되냐면 드라이 웨이트를 계산하셔야 돼요. 드라이 웨이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러분? 푸드 웨이스트 경우에 여러분 지금 이게 파운드긴 한데 전체 그냥 킬로그램을 생각한다면 쓰레기 전체가 100kg인데 푸드 웨이스트가 몇 킬로그램 있다는 거예요? 9kg 있다는 거죠. 그 중에 70%가 모이스처라는 거니까 드라이 웨이스는 얼마나 될까요? 9 곱하기 그쵸 30% 0.3에서 2.7 그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2.7 그렇게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32는 어떻게 나왔어요? 34에다가 뭐 곱한 거예요? 0.94 곱해서 30이 나왔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드라이 웨이트를 다 구해보니까 드라이 웨이트의 총합이 얼마가 나왔어요? 78.8 나왔죠. 지금 보고 계세요. 72페이지 제일 밑에. 따라서 쓰레기를 원래 다 수거했을 때 수분을 다 포함했을 때는 100kg였는데 각각의 수분을 뺀 드라이 웨이트를 각각 구한 다음에 다 더해보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72.8이 나왔다는 거죠. 78.8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21.2라는 건 얼마예요? 뭐라는 거예요? 수분이라는 거죠. 물이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 쓰레기의 수분 함량은 얼마예요, 여러분? 73페이지에 올라가시면은 모이스처 컨텐트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100 나누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78.8 그쵸? 21.2 해서 21.2만큼 수분 함량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쵸? 이런 방식 아주 심플한 알지브라 심플한 캘큘레이션으로서 이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신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요식 한번 보시고 그래서 수분 함량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 전전 페이지에 프로시디어를 보시면은 이 수분 함량을 구한 다음에 또 뭘 하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이걸 태워본다 그랬죠. 실제로 태워가지고 얼마만큼의 회분이라는 건 뭐냐면 재가 나오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테스트를 해봐요.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분 함량 측정한 다음에 건조 시료를 분쇄기로 2mm 이하로 분쇄를 한다. 105도에서 2시간 건조 후에 무게를 측정하고 전기로에서 600 플라마이너25도로 강렬을 해서 방냉 건조 후에 측정을 한다. 자 뭐냐면은 105도에서 2시간 건조 후에 무게를 측정하면 뭐가 결정이 돼? 일반적으로 좀 수분 같은 것도 날아가고 600 하다 보면 아주 강렬해서 다 태워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태워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조 후에 남은 것들이 바로 회가 된다 하는 거죠. 재가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 예제를 더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더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73페이지에 보셨고, 저 회분 구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80페이지 있으신가요? (80페이지) 보시면은 회분은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건 안 나와 있구나. 여기 나온 뭐 원소 분석, 뒤에 나와 있는 원소 분석까지 다 하면은 80페이지 데이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80페이지 데이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저 푸드 웨이스트, 푸드하고 푸드 프로덕트에 나와 있는 거, 페이퍼 프로덕트에 나와 있는 거, 각각의 카본이 얼마나 있고, 하이드로전이 얼마나 있고, 옥시전이 얼마나 있고, 나이트로전이 얼마나 있고, 설퍼가 얼마 있고, 애쉬가 얼마 있는 이런 숫자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CHONS, 그 다음에 회분까지 다 분석을 하시면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를 한번 example 4-2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example 4-2 한번 볼게요. Estimation of the commercial chemical composition of a solid waste sample. Determine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organic fraction without and with sulfur and without and with water of a residential MSW with a typical composition shown in table 3-4. 자, 테이블 3-4에 나와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공부한 그 example에서 보신 그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수분 계산하셨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분도 계산하시고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CHONS 그 성분까지 다 계산한 결과가 example 4-2의 81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표에 요약이 됐다 하고 보시나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푸드 웨이스트인 경우에 전체가 9kg이라 했죠. 9kg 있다 그랬죠. 그쵸? 9kg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 웨이트이 2.7이라 했어요. 아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드라이 웨이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컴포지션을 보니까 CHONS 각각이 1.3, 0.17, 1.02, 0.07, 0.01, 애쉬가 0.14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모든 거에 대해서 C를 다 합치니까 얼마라고 나와요, 여러분? C 다 합친 게 27.39, H는 3.62, 그 다음에 O는 22.97, 그 다음에 N은 0.54, S는 0.10, C는 3.48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이거는 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드리겠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 H, O, N, S, A, S 그 가격들의 총합이 지금 6개 있는데 그걸 다 더해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없어요 혹시? 얼마 나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2학년한테 물어볼 질문을 4학년한테 물어보니까 안 하시네요. 계산 해주세요 좀. 예? 58.1 나오죠? 뭐하고 같아요 여러분? 드라이 웨이트하고 같죠? 그쵸? 드라이 웨이트 이제 CHONS 그 다음에 애쉬로서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각 성분이.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상당히 많이 왔어요. 제가 자세한 방법은 지금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결과 예제 한번 먼저 설명드릴 테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송동구에서 나온 쓰레기, 일산에서 나온 쓰레기 다 수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성 분석을 이게 나눈 다음에 그것들에서 수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다음에 그 남은 거 가지고 그것이 탄소는 얼마나 있고 수소는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얼마나 있고 질소 얼마 있고 황 얼마 있고를 분석을 해요. 어떻게 분석하냐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걸 또 태워가지고 얼마나 재가 나오냐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성분 분석을 했어요. 쓰레기가 갑자기 과학이 됐어요, 여러분. 그쵸? 과학의 대상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2번 한번 가보세요. 82페이지에. 자, 이제 뭘 하자 그러냐면은 prepare a summary table of the percentage distribution of the elements without and with the water contained in the waste. 자, 이제 아까는 쓰레기 그 열성분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뭘 어떻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CHONS 하고 SC에 가지고 표를 만드는 거죠. 그쵸? 그걸로 분류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C 경우에 without water인 경우에 27.39. 이거 27.39 어디서 나왔어요? 그 전 테이블에 C의 총합이죠. 맞죠? H 3.62도 앞에 전 테이블에 그것들의 총합이다 하는 겁니다. without water, 물이 없는 경우에, 건조 시료인 경우에 CHONS가 이렇게 계산됐다는 거 아까 보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with water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을 때 보니까 카본, 나이트로전, 설퍼, 애쉬는 값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지 뭐가 늘었어요? 수소하고 산소만 늘었죠. 말이 돼요, 여러분? 말 되죠? 물은 어차피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수소인 경우에 산소인 경우에 둘 다 늘었어요. 그쵸? 특히 수소 보면 3.6에서 6으로 늘었는데 이 6으로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아까 이 수분 함량이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21점 얼마? 21.3이요? 2요? 2죠, 2. 2예요, 뭐예요? 읽어주세요. 21.2라면은 이게가 2kg만큼 물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수소는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H2O 물이면은 여러분 분자량 얼마나 되죠? 18이죠. 수소는 얼마예요, 이 중에? 2죠. 2 계산하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대충 6에서 3.6이 뺀 거만큼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맞죠? 2점 몇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산소가 늘어난 그 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서 뭐만 틀리면 될까요? 2가 아니라 16이면 되겠죠? 그 양이 바로 뭐 어떤 양이냐면은 41.99에서 22.97을 뺀 양이다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82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는 테이블에 수소하고 산소가 with water하고 without water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드릴까요? 요거 둘을 왜 곱하냐고. 21.2가 우리 그 전 이그젬플에서 전체 물의 무게라고 우리 아까 했었죠. 물 중에 물은 H2O잖아요. H2O는 18이니까 분자량이. 그 중에 산소라는 거는 5, 16 곱하기 2, 16만큼 있잖아요. 18 중에 16만큼 산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21.2 전체 물에서 18분의 16만큼 산소니까 두 개 곱해야 되죠. 그 비율을. 그만큼이 산소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물을 포함했을 때. 물을 포함했을 때 수소는 18분의 2만큼 곱해야 된다는 거고. 맞죠? 그래서 그 양을 곱해서 더한 게 테이블 2에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맞아요? 계산 맞아요? 21.4로 해야 돼요. 아, 그러네. 예제 2번에서는 지금 무기질이 합쳐져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무기질을 뺐죠. 뺐으니까 이게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달라요. 차이 보셨죠, 여러분? 예제 2번에서는 유기질, 무기질 다 있었는데 지금 요 이그젬플에서는 무기질을 고려를 안 해요.
그쵸?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의 퍼센티지가 되려 늘어난 거죠, 여러분. 그쵸? 전체 값이 줄어들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번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3번. Compute the molar composition of the elements, neglecting the ash.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몰 비율을 한번 구해보자. 각 원소들의 몰 비율을 구하는데, ash를 neglecting 하자. ash라는 거는, 쟤라는 거는 무시해버리자는 거죠. 그럼 버려버리자는 거죠. 왜 쟤를 무시하냐면,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그 핸드아웃을 보셔야 돼요. 82페이지 2번에 나와 있는 테이블 보시면은 3.48로서 그렇게 무시할 만한 양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할 때는 CHONS만 분석해요. 원소로 딱 돼 있는 거. S라는 거는 좀 애매한 거잖아요, 여러분. J니까. 그래서 만약에 J를 고려 안 하고 그거는 빼버리고 CHONS로 비율을 생각한다면은 우선 보시면은 카본 C인 경우에는 그거의 원자량이 12다. 맞아요, 여러분? 그쵸? 12죠? 분자량 10이니까. 몰로 생각하면은, without water인 경우에는 2.28이 나오는데, 이거 2.28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테이블에서 27.39를 12로 나눠준 거죠. 그럼 몰 비율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위드워터의 2.28은 또 어떻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27.39를 12.01로 나눠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수소는 마찬가지고 산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22.97을 16으로 나눠준 게 1.4369이고 2.624는 41.99를 16으로 나눠준 거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토믹 웨이트 원자량으로서 원자 무게로서 각각의 그 무게를 나눠주는 게 그만큼 몰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몰 값으로서 2에서 한 0 사이 이런 값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세요. Determine an approximate chemical formula without and with sulfur and without and with water. Set up a computation table to determine normalized mole fraction, mole ratios. 자,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approximate chemical formula. 자, 뭐예요, 여러분? 대략적인 화학식을 만들어 보래요. 우리 이 이그젬플에 있는 쓰레기에 화학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쓰레기가 H2O, CH4 그런 식으로 화학식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야, 여러분, 쓰레기를 화학식으로 풀면 뭐가 좋아요? 화학식이 있으면 반응을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실제로 추적할 수 있겠죠. 그쵸? 그게 예를 들어서 산소하고 결합한다면 CO2가 얼마나 나오고 수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식으로서 이론적인 값을. 그런 면에서 아주 좋기 때문에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화학식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H2O. 뭐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물이고, 일단 수소하고 산소가 어떻게 결합했다는 거예요? 수소 몇 개? 2개하고 산소 하나가 이렇게 결합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정보를 주는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몰 비율, 그것들의 몰 비율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죠? 3번까지 했죠, 여러분. 4번에서 여러분 몰 비율을 구하는데 우선 질소를 1로 넣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황을 1로 넣는 경우, 그거에 따른 몰 비율을 계산해 보자. 자, 우선 질소를 1로 넣는 경우는 테이블 3에 있는 몰 비율을 에서 질소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0.038이죠. 그걸 1로 넣자는 겁니다. 그걸 1로 넣고 나머지를 다 그 비율대로 바꿔주면은 테이블 4에 질소 1일 때 비율이 나온다. without water일 때는 카본이 60이 되고 하이드로전이 94가 되고 옥시전이 37.8이 되고 질소가 1이 되고 설퍼는 0.1이 되는 거죠. 그쵸? with water인 경우도 비슷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황을 1로 넣는 경우예요. 황을 1로 넣으면은 3번에 있는 그 값에서 0.003이 1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그 비율대로 다 올려주면은 황이 1이 되면 나머지 값들은 다 훨씬 더 커지죠.
맞죠? 이런 비율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케미칼 포뮬러는 각각 어떻게 되냐면은 A번, 4번에 A번에 보는 것처럼 황을 첫 번째 질소를 1로 했을 때 그거는 황이 없는 경우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황이 너무 작으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황을 무시한다면은 질소가 1이 됐을 때 물이 없는 경우에 C60에 H94.3에 산소 37.8에 질소 1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화학식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여러분 상당히 대단한 거란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샘플 해가지고 일산에서 쓰레기 샘플 해가지고 그거 습기 재고 수분이 얼마나 있냐 재고 그 다음에 무기성분만 빼가지고 유기성분만 가지고 우리가 그 쓰레기가 어떤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 탔을 때 얼마만큼의 여러분 뭐 수분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CO2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미리 안 하고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예제를 여러분한테 쫙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제가 가려놓은 파이널 고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여기 쫙 노트에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아주 빨리 넘어가면은 여러분 회분 함량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강렬한 다음에 얼마만큼 쓰레기가 남았냐 회가 남았냐 그거로서 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연분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 쓰레기 중에 쓰레기 저 수분 빼고 그 다음에 남은 그 회분 빼면은 그게 실제로 타버린 게 가연분이라는 거죠. 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수분이 보통 이 정도 값 나오고 휘발성 고용물이 이렇게 나오고 고정탄소가 이렇게 나오고 불연성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분 보유 능력 필드 캐패시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방금 전에 나눠드린 그 예제까지 이번에 시험을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간고사에. 근데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못해서 요거는 뺍시다. 요 예제는 오늘 한 건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오늘 한 건 안 나오고 기말고사로 넘길게요. 제가 요거까지 다 설명을 해드려야 제가 좀 떳떳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오늘 봐가지고는 분명히 다 설명을 못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낯짝이 안 쓰기 때문에 더 설명을 더 완벽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여러분.